오늘 일정은 오파티아를 출발하여 풀라를 탐방하고 점심 식사 장소인 발레까지 가게 되는 일정이다. 8월 4일 아침 아가바 호텔이다. (8시) 에 오파티아를 출발하였다. 풀라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안내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른쪽에 빵집. 빵집도 되게 근사하게 생겼어요. 여기 사람들 아침이 주식이 빵이죠. 주로 빵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사람들 보면 되게 빵빵해요. 엄청 빵빵합니다. 배가. 주로 아침은 주식. 그래서 아침에는 주식이기 때문에 잼이 있고 버터가 있고 허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점심과 저녁은 주식이 아니고 곁들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잼과 버터가 없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빵인데 왜 잼을 안 줘? 잼 주세요. 그래서 저 없을 때 저거한테 시키면 갖다 주죠. 걔네들은 뭐 오다 하는데 그리고 돈 받죠. 별개 엑스트라, 완전히 엑스트라니까 별개니까 돈을 받는 거죠. 잼이 하나에 뭐 2유로 막 하는 거죠. 버터도 그렇고 점심과 저녁 있고 발라오는 게 아니라 음식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맛을 정리해야지 그 다음 음식이 맛있죠. 이를테면 달콤한 맛으로 미각으로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맛이 덜해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가장 북쪽이면서 이 이스트리아 반도의 하나의 반도입니다. 쭉 올라가서 큰 반도 하나 또 형성된 거예요. 쭉. 참 지형이 아주 옛날에는 이를테면은 현대가 돌려다니기 전 그 현대도 거의 뭐 1900년대 중반 중에서 콜로세움이 또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 또 도시도 크고 거의 68,000의 이 방향으로 좀 그만. 그러니까 이 위에도 듬성듬성 빌라가 이 풀라라는 도시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가 중간에 저녁 식사 이후에 또 조금 더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게 되게 멋있어요. 아마 여태까지 보신 마을 중에서 가장 멋스러운 예쁘다고 하는데, 이런 성에 조금씩 도시가 문집돼 있고 밀집돼 있고 하나의 나도 로비니에서는 어떻게 박물관이 아닐까, 미술관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곳이에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녁은 저기 북쪽에 트리에스테, 슬로베니아를 넘어서 트리에스테는 이제 이탈리아에 비도 뭐 우카 자연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우카 터널이다. 터널을 지나갈 때 요금을 별도로 받는 것 같다. 터널이 끝나는 이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인 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름답다.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볼주는이라는 마을이다.
성곽과 성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가 있는 마을인 것 같다. 이곳이 볼준마을로 가는 고속도로 출구다. 풀라까지는 53km 더 가야 한다. 파진은 7km 남았다. 파진이라는 곳은 파진성과 파진동굴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이 바로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질베른의 소설 마티아스 산도르프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한다. 이 소설은 산도르프 백작이 주인공이며 1887년에 발간한 것이다. 파진으로 가는 고속도로 출구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풀라에 다 온 것 같다. 통행료가 잘못 계산되어 잠시 멈추었다. 콜로세움에 대한 안내인의 간략한 설명을 들어본다. 그래서 한국 도시의 면모, 그다음에 그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 여기 있는 콜로세움이 이 유럽에 있는 로마 제국 주전 경기장은 둥근 정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타원형.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볼 필요가 없네. 그냥 딱 보면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보통 긴 폭이 130m, 그렇죠. 300m 정도 높은 곳에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갈 만한 시간은 안 되고 그 도시에서 뭐 신전이라든가 성당 이렇게 마을에 살짝 중심부의 분위기를 보시고 적당한 2-30분? 2-30분의 여유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챙기도 챙겨주시고 내리자. 풀라의 행정구역과 도심을 지도로 살펴본다. 풀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주산업은 관광산업보다는 조선, 해운, 항만, 교역, 물류들이 많이 이곳에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가 있으면서 인구 밀도도 높고 인구가 많습니다. 이게 이 크로아티아로 와서는 번영극장과 더불어서 좀2세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방문자들이 갖고 있다 합니다. 보이는 것이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다.
풀라에서 탐방할 곳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아쉽게도 개선문은 가보지 못했다. 안내인이 설명을 들으면서 탐방을 시작해 본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풀라의 가이드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에서도 사실은 패키지 여행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들어가는 일이 거의 전무후무예요. 예, 패키지를 가면 한 1% 들어가나요? 1%는 왜 들어가냐면, 여기 로마 갔다 오셨잖아요. 콜로세움 들어가신 분 계세요? 있어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보통 안 들어가는데. 아니,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그 콜로세움 근처에서 사진 찍고 오라고 이제 자유시간을 준 건데, 왜 그 콜로세움 로마에 들어가면 1%밖에 안에 못 들어가냐면, 안에 들어가는 거 줄 엄청 서야 되거든요. 바티칸 박물관을 못 들어갈 때. 대신해서 콜로세움 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가서 콜로세움을 봤다 그러신 분들은 바티칸 못 본 사람들이. 자, 이게 뭐 호수에서 증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풀라에서는 이 오래된 이 고대 원형 경기장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깨끗하게 청소. 그러니까 풀라가 참 돈이 많아요. 크로아티아가 유일한 주 산업을 핵심은 이제 관광산업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바로 투자거든요.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 방치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때를 벗겨냅니다. 이 고대 유적지의 성면에서, 대리석 표면에서 때를 벗겨낸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 그래요. 일하는 애들이 당연히 힘들다고 얘기하겠지만 고 단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첨단 장비가 필요하고 또한 막대한 금액이 필요해요. 자, 제가 매표를 하는 동안 우리 가이드분과 들어가서 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콘서트 하기 위한 설치 작업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치물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더니 겉에서 보는 것과는 좀 틀리게 이 고대라고 하는 또 분위기가 납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000년 전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하실 거예요. 갔다 오세요. 화장실입니다. 잠시 콜로세움을 둘러본다. 극장 그리고 검투사들의 투기장과 서커스 장소로 이용한 온형극장인 콜로세움은 로마시의 중심부에 있는 것만을 콜로세움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 이곳 풀라의 콜로세움은 풀라 아레나라고 부르고 있다. 아레나는 경기장을 말하며 모래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경기장에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아레나라고 한다고 한다. 지금 이곳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지만 콘세트와 같은 문화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본다. 이 콜로세움은 로마에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로마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로마가 더 정교가 웅장하죠. 이 내부 내실력으로 보면
시기가 이 지금 폴라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만든 시기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만든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만든 시기가 서기 72년이에요. 여기 서기 80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레나를 한번 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여기 사람들이 왼쪽편에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계단은 거의 복구된 좌석입니다. 19세기 초에부터 해서 1900년대까지 초까지 이렇게 복원된 모습이에요. 로마는 완벽하게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하죠. 로마의 콜로세움은 이런 자리 다시 보존 안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고대의 유적물을 복원해봤자 그 중요성은 뭐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더 이상 허물리지 않게끔만 보존하는 게 더 의미인데, 이게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의 복원이고, 외부의 콜로세움의 외 벽은 오리지널의 기둥과 돌 재질입니다. 이 돌은 이 풀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제릭소 산지에서 뽑아와서 건축을 했다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 서기 80년에 로마 황제가 집권했었던 황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베스파시안 1세.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저기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수많은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이스라엘인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사용하기도 편했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희생양으로 이 콜로세움 만드는데 주된 노동자였더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이 장악을 하고 로마인을 지배했을 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노동력을 노예로 끌어와서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만든 이 경기장의 관중석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 이 주거 했었던 시민의 숫자가 5,000명이었답니다. 5,000.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생각적인 발상은 당시의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이거의 10분의 1이었겠죠.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만든 그들의 건축 기법. 왜냐면 로마 영토는 이미 여기 이게 주군이었지만 로마 영토는 방대 유럽 전체가 자기네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콜로세움과 같은 맥락에. 콜로세움은 이거보다 더 많죠. 이 입석이 아니라 좌석만 3만, 입석까지 2만, 한 5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여기는 전체가 2만에 주는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외벽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타원형이죠. 타원형인데 긴 동서가 130m, 여기서 한 5m 빠지는 120m 정도 되는 그러한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잠깐 밑에 내려가 볼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 항상 이 원형 경기장은 주로 여름에 콘서트를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만듭니다. 로마에서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로나이죠. 베로나에서도 유명한 이 여름 축제가 벌어지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로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이제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콘서트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페인에 또 원형 경기장이 있죠. 포르투갈에 있죠. 모두 6개 중에서 6번째로 큰 아레나가 이 풀라에 있는 겁니다. 고대 유적지 로마와 지역은 전부 다 공연장으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좀 더 중요성이 될 때는 균열감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콘서트는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 평평한 곳이 옛날에는 이 원형 경기장의 용도가 뭐였겠어요? 한마디로 서커스.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격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경기장이죠. 하나의 서커스라고 말하는데, 서커스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인들에게 피를 보여준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인들, 시민들 자체도 그 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선열이 낭자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짐승이 찢겨지는 가죽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가죽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도 로마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격정적인 스포츠보다도 구경거리가 바로 그런 서커스, 맹수에 의해서 사람이 찢겨나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또한 그거보다 더 재밌는 서커스가 검투사 경기죠.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와 검투사끼리 싸움을 해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또한 그 승자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선택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시민들에게 있었던 거죠. 시민들의 눈빛 어린 결정, 선택을 부여받은 황제가 아니면 그곳의 총독이 마지막으로 손짓으로 검투사가 마저 죽임을, 칼을 내려치는 그 장면이 영화에서도 언뜻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한 게임을 즐겼던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하나의 놀이공간이에요. 놀이공간. 얼마나 풍요로우면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한 대형 극장을 만들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기에는 황제들이 가장 중요한 환심을 사기 위한 그 대상은 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제였기 때문에. 자기 황제권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로마인들이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빵이면 빵 달려면 빵을 줘야 되고, 술을 달려면 술을 줘야 되고, 놀이거리를 달려면 놀이거리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러한 서커스 형태의 극장. 사실 그리고 공화제가 끝나고 나서 독재, 절대 권력의 독재의 황제가 부임했을 때 이런 서커스는 사실상의 내리막길, 하향세. 결국에는 더 이상의 경기는 치러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는, 평평한 곳에 운동장 같이 보이는 곳에는 지하 최소한의 2.5m에서 3m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밑에서는 맹수의 우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검투사가 준비하고 단련하고 뭔가 준비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아주 옥 중에 옥이라고 일컫는 감옥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 고대라고 하는 시기에 로마인들의 그 과학적인 어떤 설치 그 기술들을 보면 현대 기술자들도 참선을 끌끌 찰 정도로 발전했다 라는 것도 봤어요. 최초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기준 원리, 이 콜로세움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맹수가 아니면 검투사가 어떤 큰 설치물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의 기준기가 필요했다라는 거다. 물론 이제 동력 장치는 이 정말 그 마력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움직여 끌어올려 기준기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 원리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준기와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건축가들은 곧 건축은 곧 수학이죠. 수학적인 수치적인 계산이 정확해야지 이러한 지붕의 아치형을 만들면서, 이 아치형은 정확히 말하면 압력을 과학적인 건축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치는 지하 공간, 콜로세움에서도 지하 공간은 못 들어갑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도 절대 못 들어가죠. 개방도 안 하고 못 들어갑니다. 로마를 개인적으로 여행한 사람들은 시간이 나서 콜로세움을 봤을 겁니다만, 내부는 이렇게 못 들어와요.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 자, 이 공간은 이제 이 경기장의 지하 공간입니다. 옛날에 이쪽 왼쪽 파트는 검투사들이, 오른쪽 파트는 맹수들이 있었던 지하 공간에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치된 것은 이 고대 그 시대의 유적물들 하나를 전시해 놓는 박물관 형태의 거죠. 왼쪽 편의 토기들은 그 당시에 이 도시에서 행했던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무슨 오일들을 만들어 놓고 저장했던 토기들, 그러니까 아주 큰 유적물 중에 하나죠. 2000년 전에. 요거는 오른쪽에는 기중기가 아니라 압착기, 포도를 압착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전시해 놓고, 이제 요 자리에 이제 기중기 같은 엘리베이터 형태의 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력 장치는 이제 말이나 소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서 그 힘으로 기중기식으로 위에 올려보내고, 맹수를 올려보내고, 주로 맹수는 이곳에 살지 않았던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를 어디서 될 거예요. 이 로마인의 영토면 어디든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맹수를 끊임없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 검투사에게는 사자를 올려보내라. 그래서 조금 스펙타클한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사자와 검투사. 또한 어쩔 때는 노예. 처참하게 처형 언도를 받은 죄인과 죄인에게 맹수를 올려보내는 그런 것을 보고 즐기고 열광하는 그 당시의 로마인들의 실상도 엿볼 수 있는 저기 토기들 그 당시 발굴됐던 아주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여기도 이렇게 압착을 해서 짜낸 포도주라든가 오일을 담았던 토기들이 이곳에서 발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토기? 만약 와인이 담겨 있거나 올리브 오일이 담겨 있으면 여기서 왜 발견이 됐고 이것이 왜 여기 있는가?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 그 경기장 가잖아요. 야구장 가잖아요. 막 맥주 팔고 음료수 팔죠. 이겁니다, 이거. 와인. 들고 다니면서 로마 시민에게 동전 한 입 받고 와인 따라주고. 한켠에서 빵이 있었겠죠. 빵 나눠주고. 그런 토기라는 거죠. 와인을 보관하고 또 올리브비를 보관하고 이걸 들고 이 시종들은 노예들은 올라와서 시민들 중에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주고 돈입 받고 따라주고 그런 이곳에 보관해 놓고 이런 것이 이제 이곳이 발굴되면서 발굴된 토기들이 있죠. 지하에서 내려오셔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시내 중심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중심 광장 거기서 잠깐 여유가 되면 자유시간 15분 20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 타러 오는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자, 이렇게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 여기 언어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혼합돼서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탈리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치 이탈리아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도 대부분의 언어가 이태리어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태리어를 못 알아들어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태리어가 뭔지 크로아티아가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언어가 이 이스트리아 반도에서만 저기 뭐 달마시안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갔었던 곳에서는 이탈리아를 많이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죠. 거기에 이탈리아 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용을 했던 언어이고 여기는 공식적인 언어예요. 마치 국어처럼 사용하는 언어라는 얘기죠. 여기 오른쪽에는 작은 정교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정교회 예배당 같은 거 정교회 건물이 교회인데 작죠. 그냥 일반 민가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약 한 30% 정도 그리스 정교가 있는 이유가 몬테네그로 정교 국가입니다. 여기서 밑에로 몬테네그로가 이 크로아티아 가장 남쪽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어요. 몬테네그로가 한때 이주를 해서 이곳에 정착한 주민이 많기 때문에 정교회가 조금 카톨릭과 분산돼서 있는 모습도 있다. 동네길을 접어 들어와야지 이렇게 시내 중심이 되는군요. 구시가지 광장, 프란체스코 성당의 종탑이 보입니다. 자, 뭐 성당이 크지 않고 화려함과 웅장함보다는 소박하고 단정된 그러한 성당이죠. 프란체스코 성당, 이 작은 마을에
이 가장 큰 대성당이 이 정도면 다른 여타 도시와의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볼 수 있다는 13세기, 14세기면 벌써 다른 도시 좀 그 큰 나라 큰 도시에서는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의 크기잖아요. 프란체스코 성인을 따르는 신자들 그리고 또한 따르는 그 어떤 그 신자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야. 치장을 하지 않고 화려함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걸 포인트로 이렇게 맞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화려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고 이러한 양식이 뭐 로마네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라 한다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냥 치장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작은 테라스. 작은 신부님이 이렇게 사람 아주 많은 맨날 많지는 않겠죠. 뭐 특별하게 부활절,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 때 특히 계란 주는 날 사람들 엄청 오죠. 뭐 먹으려고. 그럴 때 못 들어가니까 이제 신부님 여기 테라스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기도해주고 계란 껍데기 던져주고 모르죠. 여기도 좀만 기다리시면 신부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더우니까 이동하도록. 그러니까 특이한 그 아이디어죠. 특이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못 들어온다 해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운집되어 있는 정말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의 강복 이렇게 축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주기 위해서 작은 공간을 할애해서 신부님이 나왔다는. 정말 여기 온 이유는요. 겉에 문 내부 입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 입장 하지 않겠고요. 겉에서 한번 보시고 얼마나 단순 정교한지 정갈한지 13세기면 그렇게 다른 여타 유럽의 도시의 성당과 비교했을 때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도시의 성격상 중요하고 오래된 성당이다. 거기 서 계신 분 멋있네요. 되게 멋있네요. 지상에서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나무 사이프레스. 저는 잘 써먹지 않습니까? 잘 써먹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나의 비문이죠, 비문. 역대 성직자라든가 중요한 성인들의 비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요. 여기 석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당에 성당에 이제 안장된 그런 공간이 부족해 밖으로 뺀 모습이죠. 자,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울렸던 사이렌 소리는 민방위 그게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여기 폴라의 해안에 마치 옛날에 사용했던 뭐 시부를 알리는 그런 그 사이렌인데, 자, 우리 가이드분하고 어떤 얘기했냐면요, 여기 크로아티아 폴라 지역의 전통 음식, 크로아티아의 폴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스파게티, 파스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체바치치라고 하는 빵과 빵 사이에 그 고기, 소세지, 으깬 고기를 소세지로 만들어서 같이 먹는 거, 야채와 더불어서 같이 먹는 거. 요게 지중해성 음식이에요. 어디서 많이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 터키에서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스 가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음식들. 알게 모르게 그 음식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 그리스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을 때부터 시작한 음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에 의한 음식 문화, 뭐 파스타, 스파게티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소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기네들 특성에 맞게끔 변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폴라의 가장 중요한 광장이 됩니다. 자, 광장입니다. 여기서 적당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까 또 가이드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크로아티아 인근에서 잡아오는 튜나, 참치 있죠, 참치. 키로당 15유로밖에 안 된다는데요? 1kg에. 그럼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일본 애들이 여기서 1kg 단위로 사갖고 가면 키로당 걔네가 한 300유로를 판다는데, 그만큼 가격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로만 포럼, 로마 시대의 공회장터. 공회장터라는 건 일반적으로 정치나 행정을
수바나 하지만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서 상거래도 할 수 있고 모여서 놀 수도 있는 그러한 광장 로만 포럼 저쪽에 이제 카피톨라고 하는 행정 관청 시청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가 고대 유적지 아우구스투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우구스트면 언제적 사람이 기원전 2세기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 정말 칭송하는 자, 정말 황제다운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원전 2세기에 그가 여기서 방문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이 여기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그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만든 신전이 거의 보존 상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 포로로마나에서 그 고개장터 가서 보셨잖아요. 신전이 저렇게 남아 있는 거 없어요. 로마에도 없다라는 거. 열주는 남아있을 때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있다는 거 보존 상태 거의 완벽이라는 거죠. 완벽. 그만큼 이 2000년 동안 세파의 영향을 안 받은 동네다. 아우구스투스는 중요한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이전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를 모르고 있었던 시대에 저런 신전을 무조건 만드는 거죠. 신이 중요했었을 시대. 모든 게 다 신인 거죠. 하늘, 땅, 지뢰, 벌레, 귀신은 안 믿겠지만 어쨌든 그 신을 믿는. 근데 그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 한번 내부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 다 돈이에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그 앞에까지만 갔다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포럼 광장 주변을 둘러본다. 안내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실상 여기 풀라라고 하는 도시는 원형 경기장, 이스라엘 반도 가장 남쪽 도시. 그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옛날 구도시 중심은 있기 때문에 요 광장에 와서 한번 분위기 보기 위해서 잠깐 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구시가지 요 거리 이름이 예술의 거리래요. 예술의 거리. 이름이 다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술의 거리. 여기 이제 모던 아트라든가 옛날 앤틱한 조각이라든가 상품들을 진열해 파는. 그렇죠. 오른쪽 가게도 좀 특이하고 우리나라의 뭐 인사동 같은 분위기에. 자, 그리고 이 도시의 또 다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지하 동굴. 그러니까 요새 참호로 만들어 놓은 지하 통로가 또 유명한 또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는 12세기, 14세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기에 이 적들의 침입에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참호 지하 세계인데 그 길이가 무려 14km라고 얘기합니다. 14km면은 이 도시 전체 밑에는 다 지하 참호가 있다는 얘기죠.
이곳은 성모승천 성당이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여기 왼쪽편에 첫 조망이 쳐져 있고 밑에는 로마 유적의 발굴 현장인데, 요거는 로마 시대의 온천, 여기 온천이 있었다 그래요. 온천장, 수안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영웅광장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조각상이 이렇게 역대 크로아티아의 영웅이라기보다는 그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 시기에 티토가 이끌어 전체 유고슬라비아를 통일했었던 그 시기의 영웅들을 묘사한 두상입니다. 그 가장 중앙에 손을 지켰던 사람이 티토, 요지프 브로즈 티토는 전 유고슬라비아 구 연방 일원이었던 나라들의 가장 수강받는 영웅이에요. 그 시기만큼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죽자 이상한 집권자가 나와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죠. 가장 대표적인 그 독재 그리고 분열을 일으켰던 밀로세비치 로 하고 유고가 분열이 이루고 전쟁이 되고 발칸에 아주 위험한 그 상황을 초래했던, 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 티토가 이끌었던 구유고 연방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시기, 가장 평화로운 시기 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슬로베니아에서도 세르비아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이 구 연방 시기에 티토는 영웅이라고 추대받는 사람이죠. (11시 12분이다) 이제 점심 식사 장소인 발레로 간다. 발레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언덕 위에 작은 발레마을 성당의 종탑이 보인다. 성당은 발레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발레마을은 베일마을이라고도 한다. 점심 식사 장소인 빌라 라브에 다 온 것 같다. 발레마을은 로마 시대 황제가 만든 요새가 있어 요새 마을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카사노바가 자주 찾아와 머물렀던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발레 마을은 이스트라 반도에서도 올리브로 유명한 마을이기도 하다. 올리브 나무는 길게 2000년에서 3000년까지 산다고 한다. 발레 마을의 이성 지도다. 발레 마을의 성당과 빌라 라브 등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다. 바로 앞 건물이 구루비치 가문의 올리브 재배 박물관이다. 400년 된 올리브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는 더 비싸다고 한다. 점심 식사 장소인 빌라 라브의 안내 표지판이다. 숙박시설인 빌라 라브다. 어렵게 찾아온 식당이다. 입구부터 고풍스러운 느낌이 든다. 정원을 둘러본다. 빌라 쪽 정원에는 불장이 있다. 이 집 가문을 알 수 있는 집안 내부도 들여다보았다. 식당 내부도 둘러본다. (50도) 되는 토속주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야채와 함께하는 송어구이다. 송어를 그릴에 굽는 것도 주의 깊게 보았다.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 같다. 처음 먹어보는 송어 그릴 요리다. 여행하면서 먹어보는 색다른 맛의 경험이었다. 다음 탐방할 곳은 로빈이다.